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는 파병하지 않지만 그 주변 국가에 파병하기 위해서 약 8,000명 병력을 출동 대기태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등은 무기를 지금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침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돕지 않는다. 즉 미군을 파병하지 않는다. 나토군도 파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입장입니다. 그렇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하는 것을 구경만 할 수 없고 이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토가 무력화되고 이 서유럽까지도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는 과거 냉전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큰 문제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유럽 문명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더구나 12만 7천 명을 지금 집결시켜 놓았는데 푸틴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쳐들어가자니 그 뒤에 뒷감당이 너무나 엄청나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이 체면 손상이고, 그런데 미국, 러시아 양쪽 외무장관이 만나서 회담을 해도 그게 도대체 합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너무나 푸틴의 요구사항이 무리니까요.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영원히 나토 동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약속해달라. 그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경 근방에 있는 지역에서 나토가 군사훈련 하지 마라, 군사 배치하지 마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나토 해산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나토 국가 안에서도 입장이 좀 미묘합니다. 이 독일은 상당히 친러시아 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으로 쳐들어가서 수천만 명을 죽게 한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독일은 러시아에 약합니다. 영국이 가장 강경하죠. 그런데 며칠 전에 영국 정보기관이 영국 외무성을 통해서 지금 푸틴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키예프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일종의 쿠데타 비슷한 모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자가 누구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정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전 시대 때 이 스파이 게임에서 숙적이 물론 미국이지만 소련, 영국도 대단했습니다. 이 정보기관 하면 영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표를 하니까 러시아 외무성에서 반박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타탈 몽골 요크, 타탈 몽골의 멍해를 생각하라. 이거 러시아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타타르 몽골 요크를 상기시킨다. 영국의 그 발표가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타타르는 몽골이란 뜻입니다. 서양에서 타타르는 몽골의 일부 부족인데 타타르라고 하면 몽골이란 뜻이고 몽골, 타타르 같은 말인데 요크라는 것은 멍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러시아가 한 240년 동안 몽골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라기보다는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240년의 지배를 몽골 요크라 그래요. 몽골의 멍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0년 동안 러시아가 후진
적국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가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좀 촌스럽고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책임을 몽골족, 몽골의 지배를 2240년 동안 받았다는데 이 일종의 전가를 합니다. 그게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240년 동안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쪽으로 가는 그 서유럽의 역사 발전에 러시아는 말하자면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몽골의 지배를 받느라고. 우선 몽골의 지배를 말씀드린다면은 1240년입니다. 1240년에 이 징기스칸의 손자, 징기스칸의 장남이 주치의 아들이 바투입니다. 바투가 이끄는 약 15만 명의 전원 기마군단이 서쪽으로 쳐들어갑니다. 출발점은 지금의 볼가강 하류에 있다가 15만 명을 거느리고 동계작전을 합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어마어마하게 춥죠. 근데 왜 동계작전을 하느냐면, 동계작전 하면 좋은 게 강이 다 얼어붙어 버리니까 말이 이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몽골 말은 겨울에 잘 견딥니다. 몽골 말은 이 먹이를 스스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풀을 발로 이렇게 헤집어 가지고 먹고 하니까 이 몽골 말은 달릴 때는 좀 스피드가 늦어요. 그러나 오래 달릴 때는 마라톤 하는 데는 이긴다고 그럽니다. 이 몽골 말의 덕분으로 기동작전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겨울에 러시아를 쳐들어가서 다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히틀러가 1941년 동계작전을 하다가 결국 히틀러가 러시아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망하는 거죠. 그 다음 나폴레옹이 있지 않습니까? 1812년 나폴레옹도 60만 대군이 다 죽고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한 3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겨울 작전을 유일하게 성공한 게 몽골 기마군단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몽골 기마군단은 이 겨울에 군인 한 사람이 한 4마리의 말을 끌고 다녔습니다. 잘 때도 그 말 틈에서 따뜻하게 자고, 또 뭐 잡아먹기도 하고, 하여튼 말을 기가 차게 이용을 해가지고 겨울에 러시아를 쓸어버렸습니다. 그때 망한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중심을 두고 있던 이 키예프 러시아 공화국입니다. 자, 러시아란 나라 이 출발점이 어디냐는 러시아의 원말이 루스입니다. 루스, RUS. 이 루스라는 말은 스웨덴 바이킹 말입니다. 바이킹 하면 세 나라가 중심이죠. 덴마크 바이킹, 노르웨이 바이킹, 스웨덴 바이킹. 덴마크 바이킹은 싸움을 잘하고, 노르웨이 바이킹은 탐험을 잘하고, 스웨덴 바이킹은 장사를 잘했어요. 스웨덴 바이킹은 주로 어느 쪽으로 진출했느냐 하면은 러시아 쪽, 지금의 러시아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볼가강 등등 강을 따라 쭉 내려와가지고 당시에 비잔틴 제국, 지금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지역에 있던 비잔틴 제국과 서로 교류도 하고 그 용병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중간 기착지인 키예프에다가 근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키예프에 이 사람들은 원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라를 세웁니다. 원래 전사 집단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서기 882년에 키예프 루스를 만듭니다. 키예프 공국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통 키예프 루스 공국을 만들어서 988년에는 그 100년 뒤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요사이 말하면 러시아 정교인데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한때 133만 평방킬로미터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면적이 한 2배입니다. 여기 거의 다 평지죠. 그리고 당시 인구가 540만이었다고 합니다. 결코 그 연도가 한 10세기 뭐 이 무렵이죠. 그래서 서기 882년부터
러시아 공국이 번창을 하다가 1240년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키예프가 점령이 되고 아주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뒤로 러시아가 킵착 항국, 바투가 만든 킵착 항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1480년까지 정확하게 240년 동안 몽골 멍예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480년에 모스크바에서 세력을 키운 세력이 몽골 지배자와 결전을 해서 쿠릴코보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이제는 모스크바가 독립국이 됩니다. 모스크바부터 독립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 역사의 중심이 키예프에서 러시아로 옮기는 거죠. 모스크바로 옮기는 거죠. 거기 나중에는 저 피터 대제 때는, 표토르 대제 때는 페테르부르크로 갔다가, 상페테르부르크로 갔다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성공한 이후에는 다시 모스크바로 오고, 그래서 이 중심지가, 러시아의 중심지가 키예프,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다시 모스크바, 이런 변천을 겪었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오늘날 러시아의 출발점이 이 스웨덴 바이킹이었다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스웨덴의 영향, 바이킹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건 뭐 명백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땅이 세계에서 가장 비옥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탐내는 세력이 많았겠습니까? 결국 탐내는 세력이라 하면 서쪽에서는 독일, 폴란드가 한때 강국이었어요. 폴란드 이쪽, 동쪽은 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이 러시아, 이쪽에 끼어가지고 전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대규모 전쟁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졌던 전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뭐 탱크전이라고 하는 쿠르스크 1943년 독일, 러시아 양쪽에 한 탱크만 4,000대를 동원한 그런 전쟁도 있었고, 하여튼 전쟁에 이골이 난,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저 스탈린 시절에는 집단 농장화가 부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했습니다. 이 단위가 다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몇만 명 죽는 게 아니고 몇십만 명 죽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즉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130개 사단을 동원해가지고 러시아로 침공해서 키예프를 포위해가지고 점령을 하니까 포로가 얼마 생겼느냐. 60만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키예프 공방전에서. 근데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갈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일군을 환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꿈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히틀러가 이 정책을 잘못 폈어요. 오히려 거기서 무자비한 탄압을 하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오히려 러시아와 손잡고 게릴라전을 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브레즈네프, 후르쇼프도 우크라이나에서 당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조지아 사람이죠. 러시아에서는 그루지아라고 하고 조지아 사람들은 조지아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독립한 것은 1991년입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할 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앞장섰습니다. 핵무기를 해체하고 그것을 거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핵무기를 해체 또는 반납을 했습니다. 비핵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994년에 러시아, 영국, 미국이 부다페스트 협정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 하는 약속을 합니다. 부다페스트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요.
영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도 그 서명 당사자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데 푸틴이 집권한 다음에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푸틴은 KGB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아마 평생의 치욕으로 1991년 소련이 해체당해가지고 완전히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여러 나라로부터 멸시당하고 하는 데 대한 분노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소련이죠. 소련의 영향력을 회복하겠다 하고 작심한 듯 합니다.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는 냉전시대 때의 소련의 위치를 되찾겠다. 근데 그건 지금 러시아가 처한 상황으로 보면 좀 무리죠. 우선 러시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보다 지금도 인구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이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고 의료체제가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수명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산시절보다. 그래서 러시아를 여행할 때 사고를 만나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할 그런 사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천연가스가 많아가지고 서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지금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요걸 무기화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몽골 요크, 몽골의 멍에를 쓰고 있다 하는 말은 몽골적인 전체주의, 전제주의, 그리고 군사 중심의 국가, 이런 속성을 러시아가 가지게 되었다. 240년 동안 서유럽의 문명 발전과 멀어지는 바람에 서유럽 문명 발전의 핵심이 개인과 자유, 정교 분리, 민주주의, 산업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또 이게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서쪽에 있죠. 서쪽에 항구입니다. 표토르 대제가 거기에 만든 도시인데, 이쪽으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서구화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서구화. 그래서 서구 문명을 표토르 대제, 그 다음에 그 몇 대 뒤에 등장한 유명한 에카트리나 대제, 더 그레이트란 말이 붙는, 대제란 말이 붙는 황제 딱 두 사람에 의해서 서구화를 하고 특히 프랑스로부터 많은 걸 배우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레닌, 트로츠키에 의해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니까 서구화가 아니라 공산화인데, 이건 어떻게 말하면 몽골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도 저 내륙으로 모스크바로 옮기고 해서 몽골의 멍에로부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몽골 요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저 쿠바나 베네수엘라에다가 미사일도 배치해가지고 미국 코앞에서 한번 뭘 해보겠다는 그런 야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푸틴은 강한 점은 독재자이니까 선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야당 비판 걱정 안 해도 되고, 언론 비판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지멋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독재자의 함정이 있는 거죠. 아프간 사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1979년에 아프간으로 밀고 들어가서 공산 정권을 세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뒤 10년 동안 아프간에 묶여가지고 한 10만 병, 그때도 10만 병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나중에 손들고 나오면서 그게 소련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토가 결속을 강화합니다.
나토 국가들이 군사력을 더 강화하게 된다 이거죠. 문제는 이 사태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만약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전쟁이 난다면은 그 분위기가 이번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 이재명 세력은 우리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된다. 즉 북한을 너무 자극하면은 우크라이나 된다. 윤석열이가 전쟁광이다.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재명 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는 동맹이 없었습니다. 나토에 일찍 들어갔으면 괜찮아요. 저 폴란드라든지 뭐 발트 3국처럼 재빨리 나토에 들어갔으면은 우크라이나는 못 치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쳤다가는 나토 전체가 대항할 텐데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핵도 포기했어요. 핵도 포기하고 동맹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크라이나 된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북한의 핵 개발을, 핵 무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은 한미 동맹을 아마 해체하려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 아닙니까? 이재명 되면 우크라이나 된다. 이게 우리가 배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